노동절 연휴 기간 가주에 폭염이 이어져 전력 수급 차질이 예상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저녁에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 피서 인파가 해변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경우 이르면 오는 8일부터 빨간색 티어로 진입해 실내 영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샌퍼란도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와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잔리 LA 시의원과 LA 한인회가 범 커뮤니티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여성이 손 세정제를 사용하다 폭발 사고로 온몸에 중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41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 증가폭은 계속 줄고 있어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걸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투표용지 발송을 시작으로 11월 3일 대선을 치르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해 11월 대선 때 우편투표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 당일 개표 결과가 최종 집계치와 다를 수 있다는 예측 모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유럽에 묻힌 미 전사자들을 패배자로 폄하하고 묘역 방문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적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 이틀 급락세를 타는 듯 했다가 가파른 반등에 나서는 등 아찔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이번 주말 맑고 덥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10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밤 최저 기온 7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9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절 연휴에 가주에 폭염이 이어져 전력 수급 차질이 예상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저녁에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주민들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휴 동안 정전 사태와 강제 단전 조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는 노동절 연휴 남가주에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금요일부터 노동절 당일인 월요일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며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LA 지역은 109도까지 올라가겠고 일부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100도에서 108도까지 올라갑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은 115도, 밸리 지역은 115도, 라크라센타 지역은 10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전력 정전을 대비해 에어컨 온도를 78도 이상으로 맞추고 사용하지 않는 전력의 전원을 끌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 피서 인파가 해변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남가주 해안 도시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허모사 비치와 맨하튼 비치 해변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첫 위반 시 $100 벌금, 재차 적발 시에는 $350의 벌금 티켓이 부과됩니다. 이들 해안 도시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속하기 위해 사설 경비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내 해변가에서는 가만히 앉아있거나 선탠을 하는 행위 등은 노동절 연휴 동안 금지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번 연휴 동안 주민들이 해변가에 너무 많이 몰릴 경우 언제든 해변을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샌퍼란도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와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잔리 LA 시의원과 LA 한인회가 범 커뮤니티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준영 기자입니다. 12지구를 관할하는 잔리 LA 시의원이 한인 커뮤니티 센서스 참여와 유권자 등록 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샌퍼란도 밸리를 관할하는 LA 12지구의 잔리 시의원이 4일 LA 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A 한인회와 공조해 밸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와 유권자 등록을 돕기 위한 아웃리치 캠페인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전했습니다. 잔리 시의원은 주류 사회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표와 센서스 참여를 통해 미주 한인들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인데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밸리 지역의 유권자 등록과
센서스 참여 비율이 매우 저조해 한인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LA 한인회가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US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가주 내에선 약 47만 명의 한인, LA 카운티에는 21만 명, LA시에는 11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벨리 지역에는 전체 주민수의 10%, 약 2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3월 선거 기준 한인 유권자 등록은 약 4,600여 명, 실제 한인 투표 참여율은 1,600여 명으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잔리 LA 시의원입니다. Government looks at those numbers. Government wants to know the participation because if Koreans, Americans aren't concerned enough to be a part of the census or to register to vote, then the question is why should they? And we need to do more so that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listen to us. 잔리 시의원은 한인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 플라이어 전달, 한국어로 된 센서스 참여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LA 한인의 센서스 참여 캠페인에 동참하고 유권자 등록 독려를 위해서 벨리 지역 매거진, 단체들과 공조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온라인 유권자 등록 세미나 개최, 폰뱅킹, 유권자 등록 대행 서비스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 이사장과 스티브 강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와 유권자 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 이사장입니다. 민주주의 특히 우리 미국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투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센서스 참여인데 우리가 더 열심히 투표를 많이 해서 우리 한인들 정치력을 신장하는데 좀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회 부회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00% 우편 투표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유권자 등록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 데이터를 토대로 메일 발렛이 이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께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 대선에 꼭 참여하시려면 유권자 등록을 마치셔야 되고요. 현재 LA 한인회 측은 센서스 등록과 유권자 참여를 무료로 도와주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센서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웹사이트 2020census.gov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센서스 마감은 9월 30일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노동절 연휴가 이번 주말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노동절 여행객들이 급감했지만 여전히 미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팬데믹을 무릅쓰고 여행길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은 여행 전문 어플리케이션 트리빗의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노동절 항공권 예약 건수가 지난해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플로리다로 향하는 항공권 예약은 200%나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리빗은 플로리다가 올해의 스팟이라고 밝히며 플로리다주가 미 전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주임에도 불구하고 올랜도, 템파, 로트, 로더레일 등 도시가 이번 노동절 연휴에 탑25 여행지로 꼽혔다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트리빗의 노동절 탑25 여행지 순위에서 LA는 8위, 샌디에고 12위, 샌프란시스코 13위, 산호세 25위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노동절 연휴의 여행 건수 증가는 코로나19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존 브라운스타인 교수는 대개 휴일이 지난 2주 후부터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공휴일인 노동절 연휴를 맞아 연방, 주, 시정부와 법원 등 모든 관공서가 휴무에 들어갑니다. LA 총영사관도 오는 7일 월요일 노동절에 문을 닫으며 우체국들도 이날 일제히 휴무를 실시합니다. 한인은행들도 연휴 기간 월요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은 공휴일 스케줄로 운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 환자 수가 총 1,000명을 넘었지만 오렌지 카운티 보건구 측은 조만간 다음 티어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로 숨진 주민들이 바이러스 확진 이후 평균 28일간 투병 후 사망한 사람들이라 실제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산세는 현재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경우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한 단계 개선된 빨간색 티어로 진입해 실내 영업이 허용되는 비즈니스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는 4단계인 보라색 티어에 있으며 48,945명의 확진자와 1,01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연방우정국의 서비스 축소로 11월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우정국의 축소된 우편 서비스 즉각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우편 서비스가 축소돼 이미 수많은 우편물 배달이 지연돼 일부 우편 시설에서는 우편물이 썩고 있거나 동물 사체들까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상적인 우편 서비스 복원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베세라 총장은 이날 연방우정국의 축소된 우편 서비스와 일부 운영이 중단된 우편 시설들의 즉각적인 정상 복원을 요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드조이 우정국장은 지난 6월 취임한 직후부터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대대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하고 우편 배달부들의 연장 근무 등을 불허해 지난 7월부터 미 전역에서 우편물 배달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도서관이 노트북, 인터넷 및 인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도서관은 팬데믹 상황에서 집에 컴퓨터, 프린터,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 패트릭 디렉터는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가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인터넷이 없으면 실업자가 구직하거나 노인이 원격 진료를 받거나 아동들이 원격 학습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롬북, 와이파이 핫스팟, 충전기를 대여하려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지정된 10개 도서관에서 픽업하여 도서 대여처럼 3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번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인쇄 서비스는 스마트 알렉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문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최대 10장까지 흑백 인쇄를 할 수 있고 LA 카운티 내 36개 지정 장소에서 예약한 시간에 픽업할 수 있습니다. 크롬북, 핫스팟, 충전기 및 인쇄 픽업이 가능한 도서관 목록은 LA 카운티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버드대 신입생 중 아시안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지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연례 신입생 현황 조사 결과 올 가을 학기 신입생 가운데 29%가 스스로를 아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신입생 가운데 아시안이 22.6%이던 것에 비해 6.5%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크림슨 측은 대학 역사상 올해가 신입생 중에서 아시안 비율이 가장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 하버드 신입생 가운데 15.8%가 흑인이라고 밝혀 전년보다 약 5%포인트 늘어나는 등 하버드대의 인종 구성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구제를 위한 연방정부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이 한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휴회 종료를 앞두고 민주, 공화당과 백악관 간 다음 주에 의미 있는 협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 측은 모두 11월 대선을 앞두고 가능한 이른 시기에 추가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어서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CNET은 연내 휴회 중인 상원이 오는 9일부터 개원하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식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며 늦어도 9월 중에는 합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양측의 협상이 합의점을 찾는다면 중소비즈니스들을 위한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1차 때보다 축소돼 시행되고 연방특별실업수당 연장과 학교 지원 기금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최소 2조 2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 구제 기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과 백악관은 이보다 훨씬 적은 1조 달러 규모를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스티브 무누신 연방재무장관이 구제기금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로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나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번 주 전화통화를 갖고 서로 간 협상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2조 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펠로시 의장은 당초 민주당의 제안인 3조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로 규모를 축소한 수정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백악관도 이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달 28일 공화당의 1조 달러 안에서 1조 3천억 달러로 증액할 의사가 있다며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후 무누신 장관은 추가 경기 부양 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최근 판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진 건데 남은 기간 동안 두 후보 사이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연설 때마다 법질서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서 드러난 폭력성을 부각하며 자신이 미국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중도 계층의 표심을 파고들며 새 결집에 나선 것입니다. They want law and order. They want the police to be police. They want the police to do what they do better than anybody else in the world. 이 같은 공세의 영향으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최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와 서퍽 대학이 지난달 28일부터 31일 사이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50%, 트럼프 대통령은 43%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같은 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2%포인트였으나 두 달 사이에 거의 절반 가까이 좁혀진 겁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 사이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해리스X의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6%포인트였는데 이는 나흘 전 조사 때 9%포인트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격차가 한 달 사이에 미시간주는 8.4%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줄었고 펜실베이니아는 7.4%에서 5.8%, 위스콘신은 6.4%에서 3.5%포인트로 좁혀진 겁니다. 이 같은 판세 변화에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를 겨냥해 전략을 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5달 만에 재개한 현장 유세지로 펜실베니아주를 찾고 이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화해와 치유의 메시지를 던지며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But none of it justifies looting, burning, or anything else. So regardless how angry you are, if you loot or you burn, you should be held accountable as someone who does anything else.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여전히 10%포인트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양당의 전당대회 이후 공방이 가열되면서 차이는 줄어든 양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박빙으로 바뀌고 있는 경합주의 추세가 바이든에게는 우려를, 트럼프에게는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유럽에 묻힌 미 전사자들을 패배자로 폄하하고 묘역 방문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적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트럼프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0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앤마른 미군 묘지 참배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앤마르는 1918년 벨로숲 전투에서 전사한 미 해병대 1,800명이 안장된 곳입니다. 당시 취소 명분으로 악천후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시사 잡지 애틀랜틱은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왜 패배자들로 가득한 묘지에 가야 하는지를 반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장에서 죽는 건 얼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He doesn't understand why one would go pay that level of respect to fallen American soldiers. He also, by the way, expressed directly fear that the rain, which was quite heavy at times, would mess with his hair.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군에 대한 무례라고 비판했습니다. You have shown disrespect to the military on countless occasions. You're no patriot. 역풍이 불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트윗하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It was a terrible thing that somebody could say the kind of things, and especially to me, because I've done more for the military than almost anybody else.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호재를 만난 듯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Quite frankly, if what is written in the Atlantic is true, it's disgusting. And it affirms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베트남에 참전했다 포로로 잡혔던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상원의원에 대한 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참전용사 발언 보도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미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우편 투표 용지 발송을 시작으로 11월 3일 대선을 치르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달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각각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며 진용을 갖춘 데 이어 이제는 선거 당국의 투표용지 배포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처음으로 이날부터 대선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우편 투표,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뉘는데 이 중 우편 투표 절차가 가장 먼저 개시된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이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선거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조기 현장 투표는 9월 18일 미네소타, 와이오밍,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라 현장 투표를 꺼리는 경향이 커져 어느 때보다 우편 투표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영라디오 NPR은 대부분 분석가는 적어도 유권자 절반이 우편 투표나 이 조기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까지 우편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64만 3천 명으로 이는 2016년 대선 때 같은 기간 3만 9천 명의 17배 수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는 다음 달 27일까지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4년 전 334만 명이던 플로리다의 우편 투표 신청자는 지금까지 접수된 인원만 해도 427만 명입니다. 미시간주는 2016년 부재자 투표 요청이 35만 건이었지만 이후 누구나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올해는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이 신청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해 11월 대선 때 우편 투표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 당일 개표 결과가 최종 집계치와 다를 수 있다는 예측 모형이 나왔습니다. 현장 투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해 대선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지만 우편 투표까지 포함한 개표가 완료되면 바이든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대선 당일에는 투표소를 직접 찾아 투표한 현장 투표 위주로 개표되고 이후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의 개표 작업이 속도를 내며 개표 완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편 투표 유효일에 대한 기준이 주마다 달라 대선일에 발송했다는 우체국 소인만 찍혀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하에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일 보도한 한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선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538명의 선거인단 중 167명을 더 확보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선거인단 확보 우위가 83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개표가 완료된 시점에는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127명의 선거인단을 더 확보해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날 수 있다는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중국이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포함해 외부에서 선거 방해를 시도할 경우 엄청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외국 세력의 미국 대선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국가 중 가장 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인, 러시아인, 이란인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국 선거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엄청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러시아, 이란처럼 중국은 우리의 선거 인프라, 웹사이트나 그런 유형의 것에 관해서 사이버 공격이나 피싱에 관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란이든 우리는 참지 않을 것이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어떤 국가에도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국가방첩안보센터 윌럼 에바니나 소장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선거 개입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은 계속 줄고 있어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미국 실업률 8.4%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통상 실업률 3%를 완전 고용 수준으로 보는데
지난 2월만 해도 미 실업률은 3%대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5%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이 5달 만에 한 자릿수대로 내려온 겁니다. 일단은 긍정적 신호를 읽힙니다. And the fact that we got substantially below 10% on the unemployment rate down to 8.4%, I would call that a win. 하지만 신규 일자리 수는 지난 6월 479만 개가 늘어난 데 비해 지난달엔 140만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라진 일자리가 2천만 개로 추산되는데 이걸 회복하려면 아직 1,100만여 개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Jobs being added back to the economy has slowed. That is a reflection of the wobbly nature of the recovery, especially as fiscal support from Congress has waned. 로이터 통신은 특히 인종 간 실업률 차가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인과 흑인 간 실업률 격차가 넉 달 연속 커졌는데 거의 6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You leave us out, we're going to have barren streets. The economy is not going to get back up and running because we are the lifeblood of Main Street America.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That has existed in this country for several decades. All COVID-19 has done is really just brought it to light. 실업률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밑돌아 선방한 건 맞지만 자칫 정부나 의회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41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앞으로 약 넉 달 새 22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며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오늘 새로 업데이트한 코로나19 예측 모델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4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41만 명에 대해 이는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22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더 나온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오늘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8만 7,052명입니다. 이 연구소는 또 12월이면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사상 최대 수준인 3,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겨울이라는 계절성과 대중들의 경계심 완화로 12월이면 미국의 하루 사망자 수가 거의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줄세우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꺼냈고 중국은 미국을 빼고 지역 국가끼리 단결하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중국이 공식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자오 후이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반중 안보 협력을 냉전식 사고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기면 대가를 치른다면서 중국과 공동체를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아세안 국가들의 미국에 줄을 서지 말라는 경고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시작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일본, 호주, 인도 순방에서는 안보 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동맹국인 한국의 반중연대 참여를 또 언급했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길을 부정하고 공산당과 인민을 분리 대립시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企图把中国共产党和中国人民割裂开来对立起来中国人民都绝不答应 한국을 방문했던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은 이번엔 유럽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에 이어 유럽 국가들의 반중 정서를 누그러뜨리려는 행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두 나라의 외교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꺾이지 않자 한국 정부가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단계는 2주 더, 수도권에 내려진 2.5단계는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도권은 프랜차이즈형 제과점도 포장만 허용하는 등 일부 조치를 더 강화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세 자릿수로 올라선 신규 환자 규모가 크게 줄지 않자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일까지였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13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일부 조치는 더 강화했습니다. 기존 스타벅스를 포함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 더해 파리바게트 같은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도 매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한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기간을 1주간만 추가하는 것으로 학원 외에 직업훈련기관도 비대면 서비스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점은 기존대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은 계속 금지됩니다.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위험 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적조사로 지역 감염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행 중인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 자정까지 유지하되 각 지역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건 사실은 맞다는 발언이 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외압은 아니라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고 야당은 공정수사를 촉구하며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병가와 관련해 보좌관이 군부대 측과 통화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다음날 부대 장교의 음성 파일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이 통화가 사실인 것 같다는 발언이 여당 법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를 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통화가 부적절했다면서도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고 통화 내용도 외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민원성의 문의 전화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부대가 행정 기록을 누락한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가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 흔들지 말고 그냥 검찰개혁 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보좌관 통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술 마신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추 장관은 현직 장관이어서 공정수사가 어렵다며 특검 제안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빨리 이걸 있는 그대로 밝혀내든가 아니면은 특검으로 가든가 일제 결정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이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옛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 간판을 바꿔 달자 비슷한 명칭을 가진 국민의당과 합당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김종인, 안철수 두 대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두 당 내부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다음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유독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관련 질문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고려하느냐는 말에 당내에서 후보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데 왜 자꾸 다른 당 사람 얘기를 꺼내느냐는 겁니다.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이 먼저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의 대망론까지 제기되는 상황 속에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을 이끈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확실한 견제구를 던진 셈입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후보가 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당과 협조를 해가지고서 우리 당에 입당을 하시든지. 안철수 대표 역시 겉으로는 국민의힘에 당장 관심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명 변경과 합당은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자신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장 영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대선 전에 국민의힘과 함께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내 안철수계 인사들과 식사를 하고 오는 1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강연하는 등 접촉면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야권의 전체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들끼리 신경전 속에 두 당 안에서는 서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절실한 상황에서 중도층 끌어안기는 필수인데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고 이제 선택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딸린 것 같습니다. 굳이 못 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문재인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와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합당 논의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아찔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오전까지는 연이틀 급락세를 타는 듯 했다가 오후 들어 가파른 반등에 나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59.42포인트, 0.56% 내린 28,133.31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8.10포인트, 0.81% 떨어진 3,426.9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4.97포인트, 1.27%가 떨어진 11,313.13에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날과 비교해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다우지수의 장중 등락폭이 1000포인트를 넘을 정도로 춤을 춘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최대 628.05포인트, S&P 500은 105.43포인트 각각 밀려났다가 오후 들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고 다우의 경우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오전 중 582.23포인트 내린 1875.87까지 하락해 이틀 내리 장중 5%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이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도 함께 곤두박질 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5% 내린 39.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9% 떨어진 42.6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노동절 연휴 동안 남가주의 기록적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의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뛰어오르겠습니다. LA 다운타운의 낮 기온 108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절 휴일인 월요일에는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104도, 밤 최저 기온 80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